제목 벌교 최고 공주 미국의 빈병거지 되다. 미국 라스베가스 2025년 가을. 할머니, 저기 분수쇼 시작한대요. 손자의 제잘거림에 미소 짓던 내 발걸음이 멈춘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제일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 앞. 1000개의 네온 사인이 춤추는 화려한 거리 한가운데 구부정한 등으로 본인 몸집만한 까만 쓰레기 봉투를 끌고 가는 여인. 헝클어진 백발, 너덜너덜한 옷자락. 그 여인이 쓰레기통에서 빈 캔을 꺼내 자루에 넣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맘먹고 산 제 고급 가방들이 아스팔트에 굴렀지만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자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나는 그 여인에게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빈병 줍는 여자는 허리를 펴고 다음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 약간 왼쪽으로 기우는 그 걸음. 정수기. 정수기가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친 다리. 그때부터 조금씩 절뚝였었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주름과 백발로 뒤덮여도 나는 걔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인이 다른 쓰레기통에서 또 캔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살짝 보였죠. 코. 그 오똑한 코. 벌교에서 제일 예뻤던 그 코. 세월이 흘러주름이 가득해도 여전히 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분수쇼의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차소리도 오직 그 빈병 줍는 여자만 보였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네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화려한 호텔, 반짝이는 카지노 불빛들, 구찌, 샤넬 명품 가방을 든 관광객들, 그 한가운데서 빈병을 줍는 정수기.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광객 한 명이 정수기 옆을 지나가며 퇴퇴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역겨워하는 표정으로. 정수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려는 듯.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정수기라고. 벌교에서 공주처럼 살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미국 가서 대박 날 거라던 저 사람이.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수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느낀 것처럼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정수기의 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그 눈동자. 주름살 사이로 피곤함 뒤로 절망 너머로. 나는 봤습니다. 40년 전 그 눈빛을. 벌교 들판에서 함께 뛰놀던 그 눈빛. 기자야, 미국 가면 너도 데려올게. 하던 그 순수한 눈빛. 꿈에 부풀어 있던 희망으로 반짝이던 그 눈빛을. 하지만 지금 그 눈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아, 길자. 그 거지 행색의 여자, 아니 정수기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커졌다가 감겼다가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캔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 소리가 라스베가스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아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움직이려다 멈추고 멈추려다 움직이고
그 여인은 두 마음 사이에서 찢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짓골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고향 친구와 다시 마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요. 나는 그 모든 걸 정수기의 눈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꿈쩍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 슬픔, 믿을 수 없음, 분노, 연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아메리카 드림이 너를 어떻게 만든 거니?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기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죠. 두 여자. 한 명은 구찌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한 명은 빈캔 자루를 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하지만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죠. 저 사람들은 왜 우는 거야? 노숙자랑 관광객이 아는 사이야?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이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불빛들, 웃고 떠드는 관광객들, 울리는 슬롯머신 소리, 모든 게 흐릿해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그 순간 존재했습니다. 소장농의 딸과 지주의 딸, 가난한 길자와 부자 정수기.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길자야! 그 한마디,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구찌 백도 명품 옷도 체면도 뭣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나는 정수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지 마! 나 더러워! 냄새나! 손을 내저었어요. 날 막으려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박정숙.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수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정수기를 나는 꽉 안았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와 몇 주는 안 씻은 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거칠고 낡은 잠바떼기 옷이 맞닿았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때 묻은 얼굴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길자야. 정수기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길자야, 미안. 나 냄새 날 텐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라스베가스 한복판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분수쇼가 시작됐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길었던 40년. 꿈을 꾸고 무너지고 살아남고 잃고 그 모든 세월이 이 한 번의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대략 짐작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메리카 드림이 어떻게 끝났는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전 저희의 고향 벌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5년 전라도 벌교, 약 60년 전. 여러분, 60년대 시골 마을의 계급 차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벌교 시골에선 신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죠. 박정숙, 벌교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미소 주인의 외동딸, 한복집 사장 어머니의 보물. 그 집안은 땅을 가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기는 공주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면 반짝이는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죽 가방. 필통 안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깎아준 연필들.
분홍 저고리에 노란 치마, 연두 블라우스에 하얀 치마. 점심시간이면 3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하얀 쌀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 당시 시골에서 매일 이렇게 먹는 아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나 김길자. 우리 집은 박씨네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박씨네 논으로 갔고 어머니는 박씨네 큰집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1년 농사 지으면 절반 이상은 쌀로 땅값을 지불했어야 했죠. 나는 4남매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좁은 초가집에서 5 식구가 살았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방?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녔습니다. 군데군데 기분 자국이 있는 빛바랜 보자기. 연필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게 짧아질 때까지. 그러다 정말 못 쓰게 되면 볼펜에 끼워서 썼죠. 옷은요.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6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흰색이었던 블라우스는 누렇게 변했고 검정 치마는 빛이 발해 회색이 됐죠. 어머니가 가끔 빨아줬지만 가난한 행색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새 옷을 입고 오는 날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럽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그건 고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더 잔인했습니다. 내 도시락은 보리밥에 김치 하나. 그것도 매일은 아니었어요. 집에 쌀이 떨어지면 아예 도시락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죠. 교실 뒤편에서 맨 앞자리에 정수기를 봤습니다. 반짝이는 머리핀, 새하얀 블라우스, 예쁜 가방, 장식 달린 신발.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그러다가 저희는 우연한 계기로 가까운 친구가 됐었습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내비뒀죠. 저 같은 거 무릎에 피 나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으니깐요. 그때 정수기가 왔습니다. 일어나, 내가 업어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나잖아. 그리고 정수기는 본인 가방에서 데일밴드를 꺼내 붙여줬습니다. 너 왜 이러는데? 친구잖아. 같은 반이잖아.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수기는 자주 자기가 다 쓴 연필, 다 읽고 낡은 책들, 작아지고 실증난 옷, 신발들을 제게 줬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었죠. 고마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이건 선물인지 자선인지 헷갈렸습니다. 어쩌면 저의 구겨진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도요. 정수기는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도왔죠.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 관계가 어떤 건지, 누가 주는 사람이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 1985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수기는 이미 28이었습니다. 벌교에서 아버지 정미소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정수기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길자야! 응? 정수가 무슨 일이야? 정수기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흥분한 듯 불안한 듯. 나 미국 간다. 뭐? 순간 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그 단어만으로도 마법 같았습니다. 1985년 시골에서 미국은 천국이었으니까요. 우리 오빠가 미국에 있잖아. 거기서 사업한다고. 나보고 와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으래. 그래. 좋겠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정수기는 미국도 가고 나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벌교에서 평생 살다가 죽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자야, 나 미국 가서 돈 벌면 너도 데려올게 꼭. 정수기는 웃었습니다.
정숙이 눈엔 진심과 미국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죠. 길자는 그런 정숙이 별로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정숙아, 그런데 넌 여기 벌교에서 잘 살고 있잖아. 아버지 정미소도 있고 편하게 사는데 왜 굳이? 정숙이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길자야, 넌 몰라? 벌교에서 평생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더 큰 걸 보고 싶어.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정숙이가 무엇을 버리고 떠나는지. 그해 85년 여름, 벌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박신의 막내딸이 미국 간다고 정류장에 10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아이고, 정숙이 미국 잘 다녀와라. 우리나라 빛내라. 그 속에서 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보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정숙이를 보는 남자. 주유소 하는 최신의 아들 민우였어요. 민우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왜 민우 씨가 저기 있지? 정숙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정숙이가 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길자야, 응, 내가 꼭 편지 쓸게. 그리고 돈 벌면 진짜로 너 데리러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때 정숙이와 민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타고 있던 버스가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민우와 정숙이가 약혼한 사이였다는 것을, 결혼 석 달 전에 정숙이가 일방적으로 파혼했다는 것을. 길자야, 넌 들었어? 정숙이가 민우 씨 차 버리고 미국 갔다며? 뭐? 석 달 후에 결혼하기로 했었. 근데 미국 간다고 약혼 파한 거야. 민우 씨 완전 망가졌다더라.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정류장에서 본 민우의 눈물이. 정숙아, 너 그랬구나.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주유소에서 우연히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척하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아, 길자씨. 민우 씨.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 혹시 커피 한잔 할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방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연락 왔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민우 씨는요? 저도요, 한 적이 없죠.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길자씨나 정숙이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석 달 후에 결혼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미국 간다고. 알아요. 들었어요.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같이 가자고 기다리겠다고. 근데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이후 민우와 나는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장에서, 거리에서. 그러다 점점 자주 만나게 됐죠. 민우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는요, 상처는 없었어요. 그냥 지긋지긋한 가난이 저의 상처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우와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했어요. 민우도 그런 것 같았고요. 길자씨는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1년 후. 길자씨나 이제 정숙이 잊으려고요. 아, 네. 길자씨, 우리 사귈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교제한다는 소문이 동네를 또 한 번 들썩였죠. 야, 길자가 정숙이가 버린 남자랑 결혼한대? 어머, 진짜? 그게 무슨... 길자가 어렸을 때 맨날 정숙이 헌옷바다 입었잖아. 이번엔 정숙이가 버린 남자를 받는 거네? 아이고, 그거 참 인생 참 묘하다. 근데 말이야, 길자가 정숙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성격도 좋고 착하고.
그러게 민우 씨가 복 터진 거야. 정수기 같은 년보다 길자 같은 애가 100배 낫지. 나는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정숙이 헌옷을 받아 입던 나. 이제 정숙이가 버린 남자를 받은 나로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길자야,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나는 네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민우 부모님도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 그리고 아들을 버린 파혼녀의 친구와의 결혼. 하지만 민우가 설득했어요. 어머니, 길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숙이 잊었어요. 길자를 사랑해요. 1987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숙이가 버린 그 민우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생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하죠? 정숙이는 더 큰 걸 원해서 민우를 버렸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좇아서. 그리고 저는 정숙이가 버리고 간 그 남자와 결혼하고요. 민우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주유소도 잘 됐고 애들 둘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죠. IMF 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버텼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 가족들 도움도 받고 그리고 지금 손자까지 보고 이렇게 미국 여행도 오고 이제 40년 전 벌교의 제 이야기가 아닌 미국의 정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탄 미국행 비행기에 내린 정숙은 말할 수 없이 설렜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지나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드디어 여기 왔어. 미국.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 오빠가 마중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 포옹하고 울었죠. 차를 타고 맨해튼을 지나갔습니다. 마천 누들, 네온 사인들. 우와, 대박! 그런데 차는 계속 그 화려한 동네를 지나쳐갔습니다. 점점 더 낡은 동네로. 오빠, 여긴 어디야? 우리 집. 3층짜리 낡은 건물. 금간 벽, 삐걱거리는 계단. 올라간 곳은 방 하나에 싱크대 하나. 화장실은 복도 끝 공용 화장실. 오빠 여기서 살아? 응.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거야. 정숙이는 오빠의 실체를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편지에 쓴 큰 사업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좋은 직장도 없다는 것. 오빠 그런데 오빠가 편지에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나도 처음엔 잘 될 줄 알았어. 그날 밤 오빠는 술을 마시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벌교 유지 집안의 맏아들.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죠. 부모님은 오빠를 미국 유학 보내기 위해 땅까지 팔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랑이었어. 동네에서 제일 먼저 미국 유학 가는 아들. 하지만 미국에 온 오빠를 기다린 건 절제 없는 자유였습니다. 부모님 눈치, 동네 시선, 집안 기대. 이 모든 게 없는 자유, 아니 방종. 나도 처음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카지노로 바람 쐬러 가자고 데려갔어.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됐던 거죠. 카지노가 재밌더라고. 돈도 따고. 근데 읽기 시작하면서 멈출 수가 없었어.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 집, 차, 생활비. 모든 걸 카지노에 쏟아부었습니다. 2년 만에 다 날렸어. 부모님이 보내준 거 전부.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 오빠 그럼 지금은 세탁소에서 일해 5년째. 이게 내 인생이야. 정숙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보낸 편지는 왜 그런 거짓말을?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 네가 필요했어. 뭐? 부모님한테 더 이상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 다 날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네가 오면 내 학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잖아. 정숙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그럼 나는 오빠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날 밤 정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날 이용한 거야. 부모님 돈을 받으려고. 미국에 온 지 이틀 만에 정숙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아메리카 드림은 거짓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벌교에서 민우를 버리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온 뒤였으니까. 다음 날 새벽 5시 정숙에겐 시차 적응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일어나 가야 돼. 어디? 세탁소 내가 일하는데 너도 거기서 일해야지. 학교는? 그건 나중 일이야.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여긴 미국이야. 코리안 세탁소 정숙이의 일은 다림질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작 16시간. 서서 손에 익지 않은 다림질은 고역이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손목은 쑤셨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뜨거운 증기에 얼굴은 빨개지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힘들어. 다들 그래. 그걸 견뎌야지. 하루 16시간 일하고 받은 돈? 그건 고작 3만 원. 1시간에 2,000원도 안 됐던 거죠. 오빠, 내 월급이... 그런 거 따지지 마. 우린 서류 없이 일하는 불법 노동자야. 정숙의 관광비자 3개월짜리는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학생비자 만들어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 조금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숙이는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정수가 걱정하지 마. 여기 한인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 조심하면 괜찮아. 하지만 정숙이는 불안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경찰이 보이면 심장이 뛰었고 밤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죠. 이렇게 살 순 없어. 합법적으로 살아야 해. 그때 세탁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아는 분 소개해줄까? 비자 문제 해결해주는 최고 전문가. 한인들 많이 도와줬어 그동안. 정말요? 얼마예요? 5,0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 근데 확실한 거야. 학생비자든 취업비자든 뭐든 만들어줘. 600만 원이라. 정숙이가 1년 넘게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이는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뉴욕 이민 법률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친절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박정숙 씨죠? 앉으세요. 이제 걱정 끝나셨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비자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 이쪽 전문이에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근데 말이죠. 정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얼마인데요? 5,000불이요. 근데 박 씨는 특별히 4,500불만 내세요. 정숙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니깐요.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이 사람들 다 제가 도와줬어요. 지금 다들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죠. 서류에는 한글 이름들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구나. 정숙이는 돈을 냈습니다. 1년치 월급, 모든 희망을. 3개월이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1년치 월급, 모든 희망을 걸고 기다렸지만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비자는요? 아, 정숙 씨.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정부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고, 미안해요. 있잖아요. 서류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접수해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2,000불만 더 주시면. 2,000불이요? 또요? 정부 수수료가 올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숙이는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돈 좀 붙여주세요. 정수가 무슨 일이냐? 비자 만드는데 돈이 더 필요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보내줬어요. 정미소 1년 벌이었죠. 정숙이는 또 2,000불 한화로 그 당시 300만 원 돈을 다시 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깜깜무소식 연락이 없어서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 왜 이래? 옆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그 사람들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예. 사기꾼들이었어요. 한인들 돈 뜯어먹고 도망간 거죠? 아가씨도 당했구나. 정수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500불 거진 800만 원의 피 같은 돈. 내 모든 희망.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자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불법 체류자로 살 순 없었어요. 1년 후 세탁소에 새로 온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아는 분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변호사에. 이번엔 확실해? 언니, 나 이미 한 번 당했어요. 아니야, 이 사람은 달라. 사무실도 맨해튼에 있고 진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대. 내 친구가 이 사람한테 영주권 받았어. 정수기는 또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했어요. 맨해튼 사무실, 벽에 걸린 자격증들, 영어도 유창했죠. 박정숙 씨 케이스 봤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노동비자로 갈게요. 8,000불이면 됩니다. 한화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요? 네, 좀 비싸죠? 근데 이건 확실해요. 6개월 안에 결과 나옵니다. 법정 보증합니다. 법정 보증. 그 말에 정수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돈 좀 더. 정수가,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제 줄 게 없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확실한 변호사예요. 제발. 결국 부모님은 땅을 팔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결과는요? 아, 정숙 씨.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말이죠. 정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서류만 있으면 돼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가도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옆 사무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한 달 전에 LA로 도망갔어요. 여기서 사기치다가 문제 생겨서. 또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땅, 마지막 희망, 다 사라졌습니다. 정수기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울었습니다. 한국에 전화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날 밤 정수기는 깨달았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카 드림은 사기꾼들의 밥줄이라는 걸, 절박한 사람들의 희망을 돈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80년대 당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부모님의 남은 전 재산이었죠. 결국 정수기는 불법 체류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부모님께 빚진 걸 갚아야 해. 하지만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하루 16시간 노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건 정숙에게 배부른 사치였습니다. 자정 다 돼서 집에 와서 씻고 겨우 새벽 5시에 다시 출근. 영어 공부는 꿈 같은 얘기였죠. 생각보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정숙에겐 영어 발음이 너무 어려웠고 이미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사람들은 쉬이 무시하고 막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정숙은 자꾸 주눅이 들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감을 잃기까지 했었죠. 거기다 세탁소 사장은 매일 정숙에게 소리쳤어요. 똑바로 못해. 저런 단순한 말도 못 알아쳐 먹냐? 너 새 대가리냐? 그럼 영어 배우든지 이 멍청아. 정숙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정숙이도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창수. 역시 한국에서 온 사람. 창수도 정숙도 둘 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졌고 1년 후 결혼했죠.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었죠. 그 이틀날 바로 세탁소 출근. 하지만 정숙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다음 해에 첫 아들 민준, 또 2년 터울로 둘째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정숙이는 출산 후 산후조리할 것도 없이 일주일 만에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고 다림질했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사업 시작하자. 치킨집. 돈은? 대출 받으면 돼. 창수를 믿고 그 당시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대출을 해서 코리아 치킨을 차렸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하루 18시간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한 번 먹고 다시 안 왔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저희 둘 다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으니깐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매달 적자.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1년 후에는 살던 집을 빼고 가게 쪽방에서 4식구가 살았습니다. 치킨 튀기는 냄새 속에서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이 제대로 했어야지. 나만 잘못한 거야?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요. 1995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문 닫자. 빚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창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소홀해지고 하루 이틀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가게뿐 아니라 조그만 집안일까지 사사건건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어휴, 재수 없어. 벌교 유지 딸이라더니 허탕이야. 1998년 IMF 직전 창수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처음엔 한두 달 있으면 돌아오겠지 했습니다. 기분 전환하러 나갔다가 머리 식히고 오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창수 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 나 저번 달에 LA에서 이사 왔는데요. 여기 이 동네에서 치킨하던 사람이 망해서 이사 온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듣자 하니 거기서 신분 세탁하고 이미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 다 되어가는 빚과 아이 둘. 42살 된 여자에게 남은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쯤 한인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정숙이는 마트에 물건 배달하던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50살 백인 남자. 꽤나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 정숙이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은 한국 남자랑 다르겠지. 창수처럼 책임감 없지는 않겠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니까. 그동안 만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착한 사람 같아. 창수랑은 다를 거야. 6개월 후 정숙은 민준, 민호와 함께 데이비드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엔 정말 친절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정숙이 말도 잘 들어주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면 위로해줬죠. 저녁도 같이 만들고 TV도 함께 보고. 역시 미국 사람은 다르구나. 하지만 그 술이 문제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맥주 한두 캔이었어요. 그럴 땐 그냥 말이 많아지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맥주 6캔, 위스키 반병. 그리고 술에 취하면 개처럼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소리도 달라졌고요. 너희 한국년들은 다 똑같아. 미국 남자 돈만 노리고 닥쳐. 술만 취하면 손찌검을 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민준이를 밀쳤어요. 꺼져! 이 새끼야! 이런 생활이 반복됐지만 떠나지 못했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로부터 몇 년간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싸움을 자주 했죠. 선생님 호출에 저는 학교로 불려가기 일쑤였습니다. 민준이는 집에서 본 걸 학교에서 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게죠. 민준아, 왜 또 싸웠어? 애들이 나보고 놀려요. 저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집에서 이상한 음식 먹는다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맞고만 있으라고요? 민준이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데이비드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 쌓인 분노. 그걸 학교에서 터뜨렸죠. 둘째 아들 민호는 달랐습니다. 안으로 삭혔어요. 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민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밥은 먹었어?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는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상을 차단했죠. 민호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데이빗이 술 먹고 고함치는 밤이면 두 아이는 방 안에서 떨었습니다. 꺼져! 이 한국년아! 밖에서 엄마가 맞는 소리, 울음소리. 민준이가 일어서려 하면 민호가 붙잡았어요. 형, 송도 맞아. 그럼 어떡해? 엄마가 맞고 있는데! 형이 맞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 두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다 들렸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엄마도 피해자라는 걸, 엄마도 갈 곳이 없다는 걸. 2005년 16살 큰아들 민준이가 데이비드와 싸웠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민준이가 데이비드를 밀쳤고 데이비드는 민준이를 때렸습니다. 경찰이 왔고 데이비드는 일주일 후 풀려났죠. 그날 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 나갈래요! 민준아! 안 돼! 왜요? 엄마는 괜찮아요? 맞고 사는 게? 나는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큰아들 민준이는 나갔습니다. 정수기는 붙잡지 못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데이빗이 일자리를 잃고 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막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도 못 챙기면서 우릴 어떻게 키워요? 나도 형처럼 나갈 거예요. 그렇게 민호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데이비드는 다른 미국 여자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기는 쉰 중반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아들들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큰아들 엄마야.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나 내 인생 살 거예요! 둘째한테도 전화했죠. 또 전화 자체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과도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환갑 넘어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 이후 정수기는 뉴욕에서 떠돌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죠.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때에는 청소 용역,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맨해튼 빌딩 청소였습니다. 사무실마다 들어가 휴지통 비우고 바닥 쓸고 화장실 닦고 변기를 손으로 문질렀어요. 겨울엔 더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끝나면 밖은 영하였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감기가 걸려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어디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어떤 때엔 한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방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야채들을 다듬었어요. 주로 양파를 다듬었는데 눈물과 콧물에 얼굴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점심시간에 이거 다 써야 한다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어떤 때는 중국 식당 접시 닦기를 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뜨거운 물에 접시를 담그고 기름때를 벗기고 헹구고 닦고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피부가 벗겨졌어요. 7시간 내내 빵꾸난 장화 신고 발이 불토록 서서 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울었지만 과연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나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젊은 사람을 선호했죠. 몸도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30년간 서서 일한 대가였죠. 한 번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관절염입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 보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200불 20만 원입니다. 그 말만 듣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참았죠. 2015년 겨울 뉴욕은 잔인했습니다. 영하 15도. 노숙자 쉼터도 꽉 찼습니다. 정숙이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앉아 외투를 꼭 여미고 잠들지 않으려 애썼어요.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2016년 봄 정숙은 이 추운 지역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재산 120만 원, 그걸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뉴욕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편도 99만 원. 장작 60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미국 대륙이 지나갔어요. 이 넓은 땅. 하지만 어디에도 내 집은 없어.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더위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비쌌어요. 방 하나에 월 50만 원 이상. 고시원 같은 단기 숙소는 하루에 10,000원.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거리에서 사는 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사막 기후는 잔인했어요. 낮에는 40도가 넘었습니다. 여름이면 45도까지 올라갔죠. 아스팔트는 뜨겁고 햇빛은 피부를 태웠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었어요. 사막이라 나무가 없었으니까.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땀이 나자마자 증발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막은 밤에 춥습니다. 왜냐고요? 습기가 없으니까요. 낮 동안 뜨거웠던 열이 밤이 되면 그대로 하늘로 빠져나갑니다. 열을 가둬줄 습기가 없어서요. 한국은 습한 나라잖아요. 낮에 더우면 밤에도 후덥지근하죠. 습기가 열을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사막은 정반대예요. 낮엔 지옥처럼 덥다가 밤엔 10도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정수기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낮에 더워서 외투를 벗었다가 밤에 얼어 죽을 뻔했어요. 추워, 너무 추워. 벽에 기대 웅크리고 신문지를 몸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그래서 거리 노숙자들은 낮과 밤을 버티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낮엔 에어컨 나오는 카지노 근처, 밤엔 환풍구 옆. 하지만 경찰이 쫓아냈어요. 도시 외곽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지하 배수 터널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지하 도시 같았죠. 어둡고 습하고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정숙의 생계는 빈 병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관광도시. 사람들이 맥주, 음료수를 마시고 빈 병을 버렸죠. 미국은 캔 하나에 50원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어다니며 200개, 운 좋으면 300개를 주워서 고작 만원, 15,000원. 그게 정수기의 하루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한인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을 환영해요. 매주 일요일 무료 급식. 김치찌개, 밥, 나물, 김치. 정수기는 울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한국 음식인지.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싸가셔도 돼요. 플라스틱 통에 싸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정수기를 구원하진 못했습니다. 음식만으론 부족했으니까. 집도 일자리도 건강도 필요했어요.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멈췄어요. 카지노, 호텔 모든 게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빈병도 사라졌어요.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무료 급식도 중단됐고요. 정수기는 굶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어느 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햄버거를 찾아 먹었어요. 맛있어.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쓰레기통에서 먹다 버린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정수기는 빠르게 늙었어요. 백발이 됐고 얼굴은 주름투성이. 이는 관리가 안 돼서 이미 여러 개가 빠졌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밤이면 깊은 기침이 났죠. 공중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나야? 28배 미국 왔을 때의 그 젊은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초라한 거지가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2025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0년 만에 저와 정숙이 라스베가스에서 우연히 만난 장면으로요. 나는 재빨리 딸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호텔 안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길자야, 여긴 안 돼. 나 여기 들어갈 수 없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얀 테이블보, 빛나는 크리스탈 잔들. 정수기는 자기 손을 봤습니다. 때 묻고 거친 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 2개요, 제일 좋은 걸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수기는 포크를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왜 울어? 이런 음식 얼마 만에 먹는지. 그리고 정수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정숙이 겨우 진정하고 새는 발음으로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부자연스러운 말투랄까. 나는 더 큰 걸 원했어. 미국, 성공, 돈 근데 지금 보니까. 정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큰 것만 쫓다가 다 잃었어.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나도 쉽지 않았어. IMF 때, 코로나 때 모두 힘들었지. 근데 한국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정부 지원도 받고. 근데 너는 미국에 있었잖아. 미국은 다 돈이잖아. 응, 다 돈이야. 정숙이는 40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나는 정숙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둘 사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말해야 했습니다. 정숙이에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지, 이걸 어떻게. 그런데 정숙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길자야, 너도 결혼했지? 응. 남편 좋은 사람이야? 응. 좋아. 잘 됐다 그래. 누구랑?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응. 나 있잖아. 말이 끊겼습니다. 정수기는 나를 봤어요. 기다리는 눈빛으로. 민우 씨랑 결혼했어. 정수기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뭐? 그렇게 됐어. 정수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가 너랑? 응,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주유소 2개 하고 애들 2 대학 보내고. 정수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랬구나. 민우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정수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 더 큰 걸 원했어. 미국, 성공, 돈 그런 것들. 그래서 다 잃었어? 응, 다 잃었어. 남편도, 아들들도, 돈도, 건강도 모든 걸. 정수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길자야,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내가 버린 그 남자를 또 네가 내 신발 받아 신듯이 주워서 살았다는 거. 길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딱히 답해야 하는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라스베가스의 불빛이 춤췄습니다. 화려한 현란한 거짓 같은 빛들. 정수기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난 민우를 안 버릴 거야. 미국도 안 올 거야. 그냥 벌교에서 평범하게 살 거야. 길자는 그 속삭이는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창밖으로 분수쇼가 시작됐습니다. 정수가,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 내일 또 보자. 아, 그래. 응, 고마워, 길자야.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민우 씨랑 통화했어요. 여보, 나 여기서 누구 만난지 알아? 정수기. 정수기? 그 정수기? 응. 근데 노숙자로 살고 있어.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 정수기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미안해, 여보, 나 이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알아, 당신 성격 알아. 그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불빛들. 정수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면 여행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 알아봤습니다. 영사관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무료 요양원 정보도 검색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기와 나는 다시 만났습니다. 정수가, 한국 가자. 뭐? 한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도와줄게.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무료 요양원도 있어. 순간 정수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나 돈도 없고.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정수기는 40년 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수가, 내가 아침에 비행기표 알아봤어. 영사관에서 여권만 재발급받으면 비행기표 살 수 있대. 정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길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장 쓸 돈 필요하잖아. 이거 얼마 안 돼. 정수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두툼한 달러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 친구한테 뭘 그래. 그냥 받아둬. 정수기는 조용히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여행 일정 때문에 정수기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수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내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수기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엔 제 가방. 반쯤 열린 지퍼 속으로 보이는 지갑,
보석 파우치 여권. 안 돼. 길자는 친구야, 날 도와주려는 거야. 하지만 정숙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권만 남겨둔 채 길자의 모든 소지품은 정숙의 배낭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툼한 현금, 보석들, 화장품, 향수 등등. 그리고 정숙은 그 가벼운 가방에 새 음료수 한 병 넣어두었습니다. 정숙이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자를 보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길자야.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정숙은 이제 길자에게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꽉 찐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 돈과 보석들. 이제 한동안은 먹고 살 수 있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길자야, 미안해. 나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았어. 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정숙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자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대한항공 K22편 인천행 공항. 엄마, 보석 파우치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 싸구려 음료수는 뭐야? 나는 순간 놀래서 얼른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도 현금도 보석도 없었어요. 대신 싸구려 음료 캔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레스토랑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정숙이의 이상했던 눈빛. 아, 정숙이. 설마 엄마 친구 그 노숙자가 경찰 신고해야죠. 아니야. 왜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 40년 전 정숙이도 이 하늘을 봤겠죠. 신고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길자는 신고하겠다는 딸을 말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한테 받았던 옷, 신발, 학용품 이제 다 갚았다. 이게 내가 친구로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이는 너무 멀리 갔어. 정숙이가 나쁜 애가 아니었어. 원래는 착하고 순수하고 근데 미국이란 곳이 아메리카 드림이란 게 정숙이를 바꿔놓은 거야. 길자는 씁쓸한 마음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비행기는 날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꿈꿨어. 아메리카 드림. 그 빛나는 말에 속았던 거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래 혼자였고 너무 많이 다쳤고 너무 깊이 절망했을 뿐이야. 그 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래.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끼길.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받길. 스스로를.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한국으로. 고향으로. 하지만 정숙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